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짧은 한마디에 어떤 청년의 7년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에 은행 빚까지 얹어서 딸기를 키우는 반짝이는 유리온실 하나를 지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가, 방송이 다 같이 입을 모아 이게 바로 농업의 미래라고 했으니까요. 버튼 하나면 온도가 척척 맞춰지고 스마트폰으로 물을 주고 컴퓨터가 알아서 수학 시기를 알려주는 그 미래형 온실 안에서 이 청년은 분명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손에 남은 건 탐스러운 딸기가 아니라 15억 원짜리 빈 문서와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라는 후회 섞인 한숨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한숨에 관한 겁니다. 왜 농업의 미래라던 스마트팜이 수많은 청년과 농장주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있는지, 왜 농자만 붙으면 설비 가격이 2배로 뛰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정부가 그렇게 밀어붙였는데도 왜 현장에서는 다 속았다는 말이 터져 나오는지, 지금부터 그 감춰진 속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이 정확히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똑똑한 농장이에요. 온실 안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잔뜩 달아놓고 컴퓨터가 알아서 창문을 여닫고 물과 양분을 정확한 양만큼 뿌려줍니다. 농부는 뙤약볕 아래 밭에 나가지 않아도 스마트폰 화면으로 온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필요하면 손가락 하나로 조작할 수 있죠. 날씨가 아무리 변덕을 부려도 온실 안은 늘 딸기가, 토마토가, 파프리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유지됩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폭염이 쏟아져도 한파가 닥쳐도 그 안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정말이지 완벽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농촌은 지금 정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 농촌 인구의 상당수가 60, 70이 훌쩍 넘은 어르신들입니다. 젊은 사람은 죄다 도시로 떠나고 시골은 사람이 없어서 마을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지방 소멸이라는 무서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쳤습니다. 갑자기 폭염이 오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겨울이 이상하게 따뜻하다가 갑자기 얼어붙습니다. 예전처럼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 짓기가 정말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에 흔들리지 않고 젊은 사람도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첨단 농업, 바로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촌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풀어줄 마법의 열쇠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는 10여 년 전부터 이 스마트팜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스마트팜 관련 시장 규모는 수십조 원대로 커졌고 45조 원 시장이라는 화려한 전망까지 나왔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최근 KBS에서 보도한 스마트팜 농장주들의 목소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딴판이었어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라는 말과 함께 아주 깊은 한숨이 흘러나온 겁니다. 분명 좋은 기술이고 정부도 지원해준다고 했고 미래가 밝다고 했는데 왜 정작 그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은 웃지 못하고 있을까요? 화려한 성장 뒤에 감춰진 이 그늘, 이게 오늘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할 진짜 수수께끼입니다. 첫 번째 벽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스마트팜은 상상 이상으로 비쌉니다. 그냥 비닐하우스 하나 뚝딱 짓는 게 아니에요. 정밀한 센서들, 자동 개폐 장치, 양액을 공급하는 시설, 냉난방 설비,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컴퓨터 시스템까지 다 들어갑니다. 실제로 경북 의성군의 사례를 보면 1000평 규모의 고성능 온실 하나를 짓는데 7억 원에서 7억 5천 천만 원이 듭니다. 조금 저렴한 아치형 파이프 구조로 지어도 4억 5천 천에서 5억 원이 필요해요. 여기에 땅값, 초기 운영비, 각종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딸기 스마트팜 하나를 위해 무려 15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15억이면 웬만한 아파트 몇 채 값이에요. 그 돈을 농사 한번 지어보겠다고 걸었던 거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정부가 지원해준다며? 그럼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 아니야? 바로 그 지점에 무시무시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스마트팜 농장주들이 털어놓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보조금만 끼면 금액이 배로 올라가는 이상한 구조, 농사에 농자만 들어가면 설비 가격이 배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설비업체가 슬그머니 가격을 확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구조가 왜 생기는지 이해가 갑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라에서 돈이 나올 걸 아니까 원래 5천 1천만 원이면 충분할 설비를 1억에 부르는 거죠. 어차피 절반은 나라가 내주는데 뭐 어때요? 라는 논리인 겁니다. 결국 정부가 농민을 도우려고 넣은 소중한 세금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설비업체의 배만 불리는 엉뚱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부풀려진 가격 중에서 정부가 안 대주는 나머지 절반은 고스란히 농장주가 빚을 내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청년들이 빚내서 시설업자에게 바치고 뼈 빠지게 일해서 그 빚을 갚는 구조라고 자조하는 데는 이렇게 다 뼈아픈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빚을 내는 과정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었어요. 두 번째 벽, 바로 대출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의성군은 사라져가는 지역의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어요. 지원 조건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서 반드시 직업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 농사를 시작하는 순수한 청년을 키운다는 취지였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다니던 멀쩡한 직장까지 미련 없이 그만두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라와 지자체를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6주간 교육받고 1년간 실습을 마치고 나면 진짜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설을 지으려면 3억 5천 1천만 원이 필요한데 의성군이 지원해주는 건 1억 5천 1천만 원. 나머지 2억 원은 청년이 알아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땅도 사야 하는데 청년 교육생들이 몰려든다는 소문에 그 지역 땅값이 확 뛰어서 온실 지을 땅을 사는 데만 3억 원 가까이 들었어요. 자, 그럼 이 큰 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느냐? 의성군은 처음에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담보 없이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청년들이 은행문을 두드리자 농협은 직업도 없고 담보도 없는 청년에게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 지원 조건이 직업이 없어야 한다였는데 정작 대출은 직업 없고 담보 없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애초에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시작부터 무너져 있던 구조였던 거예요. 한 교육생은 교육생 전원이 직업이 없어야 했기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원했는데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 2억 대출이 나올 리가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의성군 말만 믿고 땅 사면서 빚지고 하우스 지으면서 또 빚지고 결국 남은 건 빚뿐이라고 울분을 토했죠.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입니다. 시설을 지어준 업체들이 나중에 잔금 받는 조건으로 온실을 먼저 지어줬는데 대출이 막혀서 청년들이 그 돈을 못 갚자 이제는 그 업체들이 청년들을 상대로 소송까지 걸고 있다는 겁니다. 농촌에 희망을 품고 내려온 청년들이 불과 몇 년 만에 법정 피고인석에 앉게 된 셈이죠. 꿈을 안고 온 사람들이 빚쟁이가 되고 그 빚 때문에 소송을 당하는 이 현실. 이게 농업의 미래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민낯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의성군 관계자의 답변이 또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건 청년들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거든요. 청년을 불러 모은 건 지자체인데 정작 문제가 터지니 네 신용이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떠넘긴 겁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누군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공무원들이 자기 친인척부터 다 꽂아 넣었을 것이라고 냉소한 것도 바로 이런 씁쓸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반응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벽은 설령 천신만고 끝에 대출을 받아 온실을 다 지었다 해도 넘어야 하는 평가의 벽입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7억 원을 들여 최첨단 스마트팜을 지었어도 은행이 그 온실의 가치를 매길 때 딱 맞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스마트팜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으니까 은행은 그냥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나 물건 쌓아두는 창고 기준을 갖다 붙입니다. 그 결과 7억 원짜리 첨단 온실이 담보 가치로는 5억 원도 안 되게 후려쳐지는 일이 현장에서 아주 흔하게 벌어집니다. 유튜브 댓글에 15억으로 축사도 아니고 농사를 하는데 인풋 아웃풋 개념이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은행마저 스마트팜을 축사 취급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정확한 지적이 없습니다. 7억을 넣었는데 5억으로 평가받으면 그 2억의 차액은 또 누가 메꿔야 할까요? 당연히 농장주 몫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농사에 필요한 최소 규모조차 지원 기준과 어긋납니다.
현장의 청년들은 빚을 갚으면서 그래도 먹고 살려면 최소 900평에서 1000평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데 의성군의 지원 기준은 여전히 600평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 부족한 300에서 400평은 이건 역시 또 자기 돈이나 빚으로 채워야 합니다. 벽을 하나 겨우 넘으면 또 벽, 그걸 넘으면 또 벽인 그야말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게 개인의 무리한 도전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기도 합니다.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북 지역에서 귀농한 청년 농부들이 빚과 고립, 소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정착하려 애썼던 분도 20대 젊은 청년도 있었죠. 기후 붕괴로 농사가 어려워지고 소득은 줄어드는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우리가 농업의 미래라며 청년들을 불러들이는 동안 정작 그들이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는 이렇게까지 무거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돈과 제도의 벽이었다면 이번엔 스마트팜의 훨씬 더 근본적인 약점입니다. 바로 아무리 번쩍이는 첨단 시설을 갖춰도 농사는 결국 농사라는 냉정한 사실이에요.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병충해가 안 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딸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딸기는 병에 정말 약한 작물입니다. 온실한 환경이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돼도 한번 곰팡이병이나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실 전체로 쫙 퍼집니다. 오히려 밀폐된 공간이라 병이 더 빨리 번질 수도 있어요. 유튜브 댓글에 15억 전액 대출로 시작했다가 딸기가 병으로 망하면 그대로 파산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정말 한치의 과장도 아닙니다. 15억을 빚으로 시작한 농장이 딸기에 병 한 번 크게 돌면 그 해 농사를 통째로 날리고 그 빚을 갚을 길이 완전히 막혀 진짜로 파산으로 직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첨단 기술은 환경을 조절해줄 뿐 살아있는 생명인 작물이 병들지 않게 완벽하게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에는 언제나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변수가 남아있으니까요. 게다가 스마트팜은 전기와 기계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곧 전기요금과 유지비가 매달 꼬박꼬박 나간다는 뜻이에요. 냉난방을 돌리고 조명을 켜고 각종 설비를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비용인지 스마트팜의 극단적인 형태인 수직농장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층층이 쌓아 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의 경우 전기료가 전체 운영비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LED 조명을 24시간 켜고 냉난방을 계속 돌려야 하니까요. 실제로 농업계의 애플이라고까지 불리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미국의 유명 수직농장 기업 에어로팜조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과 높은 운영비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첨단 농업 스타트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겁니다. 화려한 기술과 막대한 투자금으로도 못 버틴 걸 15억 빚을 진 개인 농장주가 홀로 버텨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요금과 자재비, 인건비가 모두 크게 올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마트팜 설비비와 자재비만 30에서 4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잡았던 예산보다 실제 운영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딸기를 열심히 팔아서 번 돈이 전기요금과 대출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나면 정작 농장주 손에 쥐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오히려 빚만 갚아 나가는 구조. 앞서 청년들이 자주 했던 바로 그 구조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스마트팜의 원조격이자 성공 신화로 통하는 네덜란드는 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네덜란드는 국토가 우리나라 경상도만 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도 농산물 수출로는 무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입니다. 그야말로 스마트팜 강국의 대명사죠. 그 비결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의 현실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네덜란드는 온실의 99%가 튼튼한 유리온실인데 우리나라는 99%가 비닐온실이에요. 시작부터 기초 체력이 다른 겁니다. 생산성 차이도 어마어마합니다. 토마토 생산성만 놓고 봐도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상위권 농가의 약 2배를 뽑아냅니다. 같은 넓이에서 2배를 거두니 경쟁이 될 리가 없죠. 이런 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온 재배 데이터, 농가들이 서로 정보를 활짝 공유하고 공동으로 유통까지 함께하는 끈끈한 협업체계, 그리고 온 나라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발전시켜온 탄탄한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즉, 네덜란드는 시설만 산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만든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어땠나요? 비싼 시설을 사서 개인에게 빚으로 통째로 떠안기고 자, 이제 알아서 성공해봐라 하고 등을 떠민 셈이에요. 축적된 데이터도 확실한 판로도 힘들 때 함께 헤쳐나갈 공동체도 없이 청년 한 명이 15억이라는 빚을 홀로 짊어진 채 변덕스러운 자연과 냉혹한 시장을 동시에 상대하게 만든 겁니다. 이러니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죠. 무기 하나 없이 전쟁터에 혼자 내보낸 것과 다름없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진짜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발목을 잡는 진짜 원인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정부 사업에서는 국산 자재를 우대하는 조달 규정 때문에 네덜란드의 검증된 선진 기술과 자재가 아예 도입조차 안 되는 답답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기술은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판 자체가 안 깔려 있는 거죠. 낡은 금융제도, 현실과 한참 동떨어진 지원 기준, 마음대로 부풀려지는 설비 가격, 그리고 모든 위험을 오롯이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 이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서 농업의 미래를 농장주의 몰락으로 뒤바꿔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희망은 아예 없는 걸까요? 다행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개인에게 수억, 수십억 원의 빚을 통째로 떠안기는 대신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청년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초기 자본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청년은 무거운 빚 걱정 없이 재배 경험부터 차근차근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처음엔 오이 농사에 실패했다가 포기하지 않고 토마토로 작물을 바꿔 다시 도전한 청년들의 사례도 있습니다. 부여군처럼 청년들에게 최첨단 시설을 임대해주며 초기 부담을 확 덜어주는 지자체도 점점 늘고 있고요.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임대 후매도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농에게 농지나 시설을 먼저 장기로 임대해준 뒤 나중에 소득이 쌓이면 그때 사들이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2026년에는 이 선임대 후매도 사업에 770억 원, 비축농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초기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어요. 빚부터 지우는 게 아니라 일단 발을 딛고 설 수 있게 도와주자는 거죠. 물론 이 임대형이 완벽한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임대형 스마트팜도 관리가 부실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높은 운영비 부담이나 교육만 받고 다른 지역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문제, 시설을 놀리는 공실 문제 같은 새로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5억 빚부터 지고 시작하라는 기존 방식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방향인 건 분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초기 자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새로운 사업 모델, 농가들이 함께 생산하고 함께 파는 공동 경영, 공동 유통 체계, 그리고 스마트팜의 실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금융과 감정평가 제도.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비싸게 들여와도 청년들은 또다시 빚쟁이가 되어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다고요. 실제로 의성군은 청년들의 너무 높은 포기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청년 사업이었던 모집 연령을 만 55세까지 확 늘려버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183명이 도전했지만 88명이 중도에 포기했고 교육을 끝까지 마친 사람은 절반가량, 실제로 의성에 정착한 청년은 25% 수준에 불과했죠. 청년을 부르겠다던 사업이 정작 그 청년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씁쓸한 대목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에 그 한마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이 말이 유독 마음 아픈 이유는 그 청년이 게을러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나라의 말을 고지고 때로 믿고 자신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가진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귀한 성실함과 용기를 받아줄 준비가 우리 사회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짝이는 온실과 화려한 홍보 문구 뒤에 부풀려진 설비 가격과 앞뒤 안 맞는 대출,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제도가 함정처럼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죠. 스마트팜 그 자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기술은 정말 훌륭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그 무거운 미래를 청년 한 사람의 여린 어깨에 15억이라는 감당 못할 빚과 함께 통째로 떠넘기는 그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진짜 농업의 미래는 첨단 온실을 몇 개나 지었느냐, 시장 규모가 몇 조 원이냐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온실 안에서 땀 흘리는 사람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느냐, 바로 그것으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닐까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라는 그 한숨이 언젠가 정말 잘 됐어요 라는 환한 웃음으로 바뀌는 날.
그날이 오려면 우리는 화려한 기술보다 먼저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을 지키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겁니다. 오늘은 농업의 미래라는 눈부신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스마트팜의 짙은 그늘과 그 안에서 묵묵히 버티다 끝내 무너져간 농장주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려면 결국 그 기술을 쓰는 사람을 향한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그 당연하지만 자꾸만 잊히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떠올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